오히려 막 그렇게 사교육이 있는 도시의 동네보다 한가로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창의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심심해서 뭐라도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근데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급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데이터를 원래 하시던 분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판다 하시더니 또 이제는 시대에 대해서 판다 라고 말하시는 송기령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최근에 낸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을 같이 작업했던 북스톤 출판사와 송기령 작가님께서 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작가님께서도 최근에 책을 내셨고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계시잖아요. 호명사회. 저도 되게 엄청 인상 있게 읽었거든요. 예전에 내신 책들도 제가 2권을 원래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책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호명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게 되는 시대가 이미 많이 도래했고 앞으로 훨씬 더 도래할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셨고, 그게 아마 지금 많은 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일자리를 잘 찾아 나가야 되는 청년층한테 훨씬 더 많은 감명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에 바이킹 서사 같은 경우에도 만나자마자 난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아들이며 출발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위인 정도는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그걸 노리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정보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또 AI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한 명 한 명의 힘을 키워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 속에 있지 않아도 내 스스로 상당한 수준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고, 먼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춘코 씨처럼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좀 운이 좋기도 했고 지금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하면 운이 좋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행운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는 감사한 일인데 뭘 하셨으니까 그쵸. 운이 있는 거지. 네. 그렇지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왜 안 오지? 라고 하면 그거는 쉽지 않겠죠. 제가 많은 분들을 뵀는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필드에 계신 분들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전부 다 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뭘 한 다음에 운이 좋았어요 라고 겸양을 하시는 거지 안 한 상태에서 한 분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해야 운이라도 오는 거다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이 호명사회라는 책에서 거의 가장 중심 주장에 가까운 어떤 개념을 하나만 꼽자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개념이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과잉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렇죠. 언급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1차적 현실이 아니고 내가 직접 대응하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모형으로서 만들어진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미리 한번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가 대표적으로 네. 시뮬레이션을 슈퍼컴퓨터로 엄청 많이 돌려봐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100번 시뮬레이션 돌려봐가지고 40번 비가 온다 그러면 강수 확률이 40%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40%의 강수 확률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작가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거는 이 시뮬레이션은 결국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제시해준 어떤, 내가 결혼을 직접 해보지 않고 결혼 준비를 다른 사람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최적의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빨리 갔어. 정보를 얻어가지고 제가 그 길을 가는 방법들을 알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더 현실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전부 다 그 정보를 보면 더 막혀요. 이유가 더 피하다 보니까 같은 걸 사람들이 향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가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전에는 정보가 굉장히 드물고 듬성듬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의미에 대한 것들도 숙고할 만큼 우리가 좀 한가로운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몇백 번씩 돌리고 있으니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경쟁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추동 원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사회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끼친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시뮬레이션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너무 좋아요. 그 얘기 꼭 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술 발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기술 발전이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데 그것보다 우리가 불안감이 커진 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당차게 어떤 친구들은 뭐 굉장히 큰 그런 일을 내고 싶어요. 뭐 태권부 일을 만들고 싶어. 이런 당찬 얘기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게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 해야죠. 뭐 어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좀 많은 그 주변에 지지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의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주입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현실적인 거고요. 어떻게 본다면 되게 슬픈 거예요.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그것도 출발이 안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들, 어른의 단어죠. 이걸 기반으로 본인의 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꾸로 본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는 주로 이런 식이었어요. 뭐 사람을 돕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소방관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랬다고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저 소믈리에요. 아니면은 뭐 바리스타요. 아니요, 저 유튜브요, 트위터를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한때 X라 불리우는 트위터가 엄청나게 많이 반향을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으로 갔다가 다시 유튜브에 왔다가 요즘 또 쇼폼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매질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분야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이뤘어도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또 새롭게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상당히 오래 살게 될 거고 그런 업의 부침은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빠르게 적응해서 매번 갈아타든지 그런 변화 속에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센스에 많이 사람들이 더 눈을 돌리고 그만큼의 불안감을 커지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작가님께서 예전에 북스톤에서 쓰셨던 책, 네. 그때는 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라는 식의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정체성을 나는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점점 특히나 호명사회에 오셨을 때는 데이터 이상으로 나아가서 나는 나의 인간적인 통찰을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변화하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역시 감사드려요.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에 제 책에 차트하고 그래프가 엄청 많았어요. 두 번째 책부터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독자분들이니까 그것보다 얘기를 들어야지라고 해서 냈던 것이 이제 상상하지 말아라는 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책을 계속 준비하면서 두 번째 책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관찰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냈던 책이 이제 그냥 하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10년이면 꽤 긴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0년간 저는 데이터를 통한 발견, 그를 통한 인사이트의 발견, 실행에 대한 부분까지를 끝낸 거죠. 그럼 이제 챕터 1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걸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기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두 번째부터는 뭘 해볼까 했는데 전체 사회의 합의가 변화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시대라고 정의하고 그걸 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많은 정보를 봤으니까 전달해서 메시지를 주로 가고 거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뒤에 있는 얘기들은 제가 안고 가는 걸로 스탠스를 바꿨죠.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저의 성장기예요. 그 성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같은 걸 하지 않겠다는 각오에 대한 것들은 선언을 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걸 알아봐 주셔서. 아닙니다. 좋습니다.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1990년대 이후로는 철학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주제였고 대표적으로 보드리아르라든지 들레즈는 시뮬라크르 뭐 이런 단어를 그렇죠.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갈렸던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건 어디까지나 실제 현실이 아닌 건데 그렇죠. 그게 너무 우리 삶에서 가득 채우다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디즈니랜드, 에버랜드 이런 거에 꿈속의 나라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대한 대응력 같은 걸 잃게 된다라는 네. 식의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애초에 이 현실 자체가 사실은 시뮬레이션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드디어 이 현실 자체가 일종의 시뮬레이션이고 네. 그거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원본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서열을 나누는 거고 현대적 사고는 달라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는데 이런 거랑 별개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우리 삶에서 잘 이용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식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서의 활용과 합치되면 너무 좋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일치가 나온 이유가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따른 의미의 어떤 활용의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발터 베냐민이 사진 나오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회화 역할은 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나왔던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가 중요하지 실존에 있다는 그 실제의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관성으로 바라보는 작업들을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얻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뇌과학이나 인지 쪽의 얘기들은 당신이 보는 것도 실제가 아니야 라는 것들 엄청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초파리 강아지는 다 다르게 본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많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도 잘 몰라요. 요즘 나오는 그런 AGI 얘기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있는 거냐 일반 지능이 막 싸우다 보면 그러면 사람은 있냐? 이걸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는 원래 어려운 거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형태의 논의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가 다를 거예요. 아마 내년도에 만나면 다른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종이 서로 간의 경험을 나누는 거는 전체 종을 위해서 유용하다는 것은 입증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자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죠. 결국에는 문자라는 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이 누락 없이 최대한 남은 거고 이제는 그게 멀티미디어까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물건 옷 살까 그랬을 때 전부 다 문자로 물어봤으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네 번째 거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그멘티드가 되는 순간부터 같이 거울 쓰고 움직일 거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로봇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 둘이 안 만나고 각자 로봇 앉아있고 둘이서 인터뷰하는 걸 하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인식이 증강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느리게 발전한 머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속도차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저희는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디베이트는 경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쓰면서 많은 청년분들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한다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은 도처에서 주어지는데 너 워홀도 한번 가야 돼, 세계여행 가봐야 돼, 막 그런 건 엄청 많은데 근데 경험을 그냥 한다고 해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소위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반드시.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수행평가하고 현장학습으로 네. 점철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있거든요. 너무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빠짐없이 이렇게 슬롯을 채운다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먼저 태권도 학원 갔다가 두 번째는 수학 보습 학원 가서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영어로 가는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포인트 투 포인트는 전부 다 학원 버스가 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정해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점은 다채로운 경험을 한 건데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선택을 내가 했을까. 또 한 가지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분 단위로 내가 끊기는 거예요. 막 내가 하고 있는 수학이 재밌는데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그만 영어 가야 돼. 그럼 그때는 내가 했던 지금까지 어떤 변수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뇌가 엄청난 형태의 스위칭을 일으켜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를 오래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때우면 돼. 50분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때우러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깊은 몰입, 플로우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어떤 파운데이션의 이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막 그렇게 사교육이 있는 도시의 동네보다 한가로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창의성이 높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르쳐 봤더니. 왜냐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심심해서 뭐라도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근데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의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결국 경험 부자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경험도 안 깊어진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풍요의 역설이에요.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놀았고 지금 많았기 때문에 놀지 못했는데 사실 인간은 놀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잘 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한가로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을 많이 쓰지 않아야 돼요. 한가로우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결과가 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줄어들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죠. 잘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
저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잘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생 때 사실 공부하고 그럴 때도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 되게 놀랐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은 수학하는 날이야 하면은 그죠.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저희 때는 네네. 어땠었냐면 학력고사를 보던 때였으니까 과목이 8개, 9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 때는 14개였대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은 과목이 없는 것 같지만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은 거를 이렇게 저글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떨어뜨릴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계속해서 마감이 있는 거죠. 물론 다양한 경험은 아름다운데요. 그렇게 많이 한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 막상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득히 하나를 할 수 있는 힘을 좀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시켜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그가 뭘 잘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시켜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 이전 세대 분들은 안 해도 살았잖아요. 왜 그 다음 세대한테는 그렇게 강박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핵개인의 시대 때부터 이미 한국 사회는 굉장히 획일화의 경향이 심한 나라인 것 같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획일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씩은 다양성에 대한 갈망 같은 게 많이 샘솟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는 이제 서강대학교 이철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쌀을 먹어서 그래. 경작을 같이 하는 작물을 했기 때문에 옆에 논에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다음에 뭐든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재미있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어쨌든 이 땅에 살아온 우리끼리의 어떤 암묵적 규약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완되고 있는 게 함께 생산을 안 해요. 옛날 같았으면 같이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큰 기업은 한 팀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 조명도 계시고 촬영도 계시고 프로듀서 하시는 분도 한 3분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 있는데 왜 나눠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이거 있거든요. 점심을 왜 같이 먹어야 돼? 이 얘기들. 이 모두 다 전부 다 생산의 모둠이 좀 더 분화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던 열망 중에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표출되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 환경의 발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소중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여기다 세 번째 때리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AI가 우리의 중간치, 미디엄 밸류를 자꾸 러닝을 해요. 그 말을 시켜보시면 뭐 클로드건, 챗 GPT건 유리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라면 우리 예상을 벗어난 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프롬프트를 잘 주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나왔던 문장들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비슷해지면 그거는 AI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황스러운 게 지금까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뭉치면 거기에 AI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흩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작가님의 생각에 따르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유물론적인 분석의 경향에 가까운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든 어쨌든 경제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든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문화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조금 더 쌍방향에 대한 생각을 하시나요? 근원적으로 각자가 소중하다는 각성을 할 만큼 우리가 깨어난 종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시스템과 제도 자체가 그거를 눌렀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거를 표출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더 크게 각성하였다 쪽이에요. 왜냐면 이전에도 예술가, 철학가들은 깨어났었어요. 시대에 저항했고 그만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시대로부터 거센 이런 반항을 받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핵개인이라는 얘기에 동참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랬을 때 기존의 제도가 그 많은 분들의 열망을 수용할 만큼 아직 정비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형태의 갈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핵개인의 시대, 호명사회에서 점점 개인들이 묶여 있었다가 떨어진다. 이거를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럼 분열되는 거네. 사회가 점점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작가님께서는 되게 다른 결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도반이라고 불릴 만한 커뮤니티의 증가 추세가 있다. 그게 저는 철학적으로도 그 개인의 고유성이라는 걸 찾게 된 지는 되게 서양 철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신과 연결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근데 개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세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 속에서 법 속에서 사람들이랑 연결된 존재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까지 더 오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로 나의 경계라는 게 명확하지 않을 만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이렇게 사상이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각성이 되면 합의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살면 규칙은 내가 정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지는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각성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의 각성과 내 각성이 궤를 같이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내가 내던져진, 그야말로 이 세상에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춰 나갔던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처럼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귀속된 곳에서의 규칙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걸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거센 저항이 오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충분히 유동화된 삶이 살게 되었고 우리의 접점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50가구랑 같이 살다가 지금은 뭐 표면적을 넓힌 형태의 접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와 결이 같은 분들, 이분들과 내가 나의 랭귀지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계속해서 그 경향성이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각성한 핵개인이 알게 된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걸. 이제 실존주의 얘기가 똑같아요. 내동댕이 쳐진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혈연, 지연, 학연, 직장의 동료들이 마치 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의 관계라는 게 나의 의무를 내가 다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네트워크에서의 전제가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건 진짜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동료를 찾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어진 동료가 아니라 선택한 동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에 썼던 얘기는 선택의 연대라는 얘기를 쓴 이유도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주장이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일방적인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앞으로는 성립이 어렵게 된다라는 주장이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은 일방적인 교육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기관들, 특히나 대학,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 이거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러닝, 티칭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옛날에는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가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이라든지 연결된 형태의 지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학문이 계속 분화되고 있고 더 커진 새로운 발견 때문에 전체의 모든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멘토링 혹은 너처링 이쪽으로 가고 있지 예전처럼 이렇게 티칭은 아닌 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까도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 주셨지만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성이라는 게 인간 안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있다. 그거 자체는 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들여다본다면은 꽤나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될 때, 혹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주장 같아요. 근데 작가님은 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계신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인데 착하게 사는 게 유리해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보통은 그걸 도덕률로 인식해가지고 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고 무리한테 좋은 거니까 이타적인 게 좋은 거야 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오냐면 뭐 셀피쉬 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착하게 사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개방성을 더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일관이라는 게 당신에 대한 신뢰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것들이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줘. 이런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접점이 넓으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어떤 우애가 온다. 우리 종 자체가 워낙 근육을 포기해가지고 관계가 생존의 우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의 방식들이 함께 있을 때 안온감을 느끼는 종으로 컸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굴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페이백 해야지 이러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우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화를 좀 더 보고 따라야 됩니다. 굉장히 불리해요. 그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도 관련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유닛이었던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게 이제는 다른 형태의 어떤 대안으로서 채워지는 게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들이 뭐 부모님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 거였다면 6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조부모가 있어야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한 분일 수도 있고 아이들도 똑같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다양성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둠에 대한 것들도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연결될 거란 말이죠. 이게 모든 게 산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행정, 우리의 규칙 같은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이내믹스를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 정도까지 분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축복이자 우리한테는 적응의 현기증을 계속 유발하는 거죠.
그 제가 관련해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점 중 하나가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꼭 물어보게 되는 질문인데 대한민국의 미래, 긍정과 부정, 그러니까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자면 어느 쪽을 더 예측하십니까? 그 얘기 많이 하시는 분 봤어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 큰일이야. 왜냐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연금 때문이라고. 그 연금 시스템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면 거기다는 부담의 주체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내야 될 분들이 적으니까 이전 분들은 어떻게 라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제한 채 같은 시스템 상에서 나빠질 거야 좋아질 거야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중에서 나를 제거한 시뮬레이션이에요. 나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좀 해줘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긍정 부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얘기하시죠? 적게 태어나면 좋다. 경쟁이 좀 덜 치열하구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겠네. 이러면 긍정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아우 세금 낼 사람이 없네. 큰일 났네. 이러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약속 받았는데 약속이 깨지니까 서운해로 가면 영원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 작가님이 하고 계신 일 중에서 결국에는 되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통찰을 담아내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그 예보라는 것도 어떤 이론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써서 예측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어느 정도는 개인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니까. 선단에 서서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해보고요. 그게 자동화가 되면 재빠르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밀물이 들어오는데 막 치고 들어오죠. 그럼 먼저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완성되면 그걸 기계에게 넘기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계속 그 앞에 서 있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 계속 앞에 서 있길 희망하시면서 물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떠밀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시는 그런 노력의 방법이라는 게 좀 있으실까요? 계속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건 저의 어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겠죠. 근데 언젠가 쓸려 가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시대예보 그 다음 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더 이상 서 있을 만큼의 어떤 추력을 못 가지게 되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근데 어때요? 즐거웠잖아요. 우리가 전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이게 전체지만 인류에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이어달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자한테 좀 더 나은 생각을 전달해주면 전체에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때의 이어달림에 지칠까봐 중간중간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예쁜 책이라서 보고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가 했던 내용들과 많이 뭐라 해야 되나요? 상봉하는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두 개 같이 읽으시면 두 개를 매핑 하셔가지고 이 얘기 만들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독자분들과 그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 호명사에 또 이전에 다른 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좋은 통찰을 후대에게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저도 또 다음 세대에 이어주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보다 앞에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네네, 그럼 지금까지 송유련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에 또 저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